안녕하세요. 뚝소리키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첫 번째 시간, 아토피의 진단과 증상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소아 아토피의 특수성과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에서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아토피,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확한 뜻 알고 계신가요? 아토피란 그리스어 아토피아에서 유래된 말로 1923년 미국의 면역학자 코카와 쿡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본래의 뜻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는데, 즉 아토피 피부염이란 자신의 피부 자체나 일반적인 자극에 대해 면역 반응이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국내에서는 유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중 20%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70% 이상은 소아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보다는 부모님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약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잘못된 치료법을 적용하거나 혹은 음식 섭취를 무분별하게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그 특성상 만성적인 경과와 연령에 따른 증상의 변화를 거치기 때문에 한두 번의 치료로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긴 과정이 아이와 부모님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귀가 솔깃해지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아토피는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몸의 경향성에 가깝기 때문에 특정 약물을 사용했을 때 즉시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였다면 오히려 그 치료가 너무 과하거나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토피는 잘 알려져 있는 피부 증상이지만 소아의 경우 피부 발진을 포함하는 다른 질환들이 많고, 발진의 모양 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병변과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양상의 발진이 겹치거나 순차적으로 혹은 드문드문 나타나는 경우 짧은 기간의 관찰만으로는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증상과 부수적인 임상소견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 증상으로는 첫째, 가려움증인데요. 덜 가려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가려워하지 않는다면 아토피 외에 다른 피부 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나이에 따라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후 1, 2개월에는 뺨에 흔히 태열이라고 부르는 양상으로 생기기 시작해서 돌이 지나면서는 몸통과 팔, 다리 등에 많이 나타나고 3, 4세경부터는 팔과 다리에 접히는 부위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아토피 피부염은 대개 만성 재발성의 경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부모나 형제 중에 혹은 환자 자신이 천식이나 비염 같은 다른 알러지성 질환을 이전에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증상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 있거나 눈밑이 건조해 주름이 지거나 모공각화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아토피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의외로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입술이 자주 마르고 트는 경우, 귓바퀴 아랫부분이 쉽게 헐고 갈라지는 경우, 눈에 결막염이 자주 생기거나 사춘기 이후 여성의 경우 유두의 습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토피 피부염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는 크게 국소치료요법과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국소치료요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와 생활습관, 목요법 등 가정에서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아토피 두 번째 영상에 자세히 다루어 두었으니 두 번째 영상까지 꼭 끝까지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아토피 피부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첫째도 보습, 둘째도 보습, 셋째도 보습입니다. 최근 아토피를 위한 보습제들이 다양하게 판매되면서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습제는 아이가 발랐을 때 특별한 자극감이나 통증, 알러지 발생이 없었다면 대개의 성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성분 하나하나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습제는 각질층에 유수분을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토피 환자의 경우 각질층의 세포 사이를 메우는 지질층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 장벽이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하루 2-3회 정도 혹은 가려움을 느낄 때 수시로 덧발라주며 수분감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연고의 사용인데요. 연고는 종류에 따라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것과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사용하고 남은 연고제가 많이들 있으시겠지만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 상태에 따라 때로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 상태를 의사에게 확인받은 뒤 올바른 연고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약해진 피부에 감염이 생겼을 때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거나 아토피성 습진이 악화된 곳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심지어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막상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려니 혹시 모를 부작용이 두려워서 선뜻 손이 가지 않으시죠? 특히 아이들의 피부는 얇고 약하고 게다가 흡수율도 높아서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스테로이드는 부적절한 피부의 면역 반응을 다스리고 피부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토피 치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피하느라 치료가 늦어질 경우 영구적인 피부의 변성이나 착색이 남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스테로이드 연고들은 그 역가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 환자의 나이나 병변의 부위, 심한 정도에 따라 사용 지침이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정식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방받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한 양이 나뉘어 있는 먹는 약과는 달리 연고는 튜브째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 조절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실제로 처방을 해보면 저희 생각으로는 벌써 다 썼어야 할 이전 처방 연고가 절반도 넘게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스테로이드제를 가급적 적게 써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연고에도 적정 사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10g짜리 작은 튜브 기준으로 어른 검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짜낸 양을 원핑거팁 유닛이라고 하는데 보통 약 0.5g 정도의 양이 되고 이 양으로 성인의 양손바닥 정도의 범위를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보습제 설명에서 가려움을 느낄 때마다 덧발라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단 스테로이드 연고의 경우에는 정량으로 하루 2회 바르는 상태에서도 병변에 호전이 없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역가의 연고를 사용하거나 치료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바르는 횟수나 양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부터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국소 면역 조절제의 경우 효과는 중간 정도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와 비슷하지만 비교적 부작용이 없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유리해서 2세 이상의 소아나 성인의 안면부에 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급성기 스테로이드 치료가 진행된 후 유지요법으로서 스테로이드의 대체제이자 보조제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아토피의 전반적인 내용과 국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르는 약물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챙겨주실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